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라우라예요. 그때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똑같은 유리문을 통과해서 스톡홀름 대학교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제 발소리가 메아리치는 소리를 들으며 3층에 있는 제 연구실로 향하고 있었죠. 문에 달린 명패에는 라우라 안데르손 박사, 비교언어학과 교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글자들이 얼마나 중요해 보이는지 정말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실은 마치 요새 같았어요. 책들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든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현대 사회의 문화적 계층구조나 서구, 학문적 사고의 우월성 같은 진지한 제목의 두꺼운 학술지들이 선반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은 항상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노트북은 가운데, 커피 머그컵은 오른쪽, 학생들 과제물은 왼쪽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매일 저는 학생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 그런 곳들을 직접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굳이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책도 있고, 연구 논문도 있고, 이론도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어떤 문화든 분석할 수 있고, 왜 어떤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발전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생각할 때면 저는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아니면 화려한 뮤직비디오에서 춤추는 젊은 사람들 정도요. 깊이 있거나 의미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유럽의 풍부한 역사와 세련된 사고와 비교할 만한 건 전혀 없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냥 서구의 아이디어를 베껴서 좀 더 화려하게 만드는 아시아 나라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 일상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전에는 학생들에게 왜 서구 학문이 세계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준인지 설명하는 강의를 하고 있었고요. 오후에는 현대 세계적 트렌드의 표면적 성격에 대한 논문을 쓰며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동료 교수들인 에릭과 마르가레타 박사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요즘 대중문화가 얼마나 얕아졌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에릭이 와인잔을 돌리며 말하고 있었죠. 외국 영화 몇 편 본 것만으로 자기들이 문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어. 정말 그래요. 저도 치즈를 정확하게 자르며 동의하고 있었어요. 오락을 교육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대화를 나누며 저희는 자신들이 정말 똑똑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정말 우월하다고,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제 집도 제 정리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거든요. 값비싼 스피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부드럽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커피 테이블 위에는 예술 서적들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저분한 것도 없고, 혼란스러운 것도 없고, 놀라운 것도 없었어요. 진지한 학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바꿔놓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2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연구실 창문 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대학 안뜰을 하얗게 덮고 있었죠. 저는 언어 패턴에 관한 과제물들을 채점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안데르손 박사님이세요? 알스트렘에서 온 소냐 올슨입니다. 알스트렘이라는 곳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희 마을로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분이 필요해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알스트렘은 시골 어딘가에 있는 작은 마을 같았거든요. 시골 농부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뭘 알겠어요? 제가 적합한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데요. 이미 정중하게 거절할 계획을 세우며 말했어요. 박사님, 부탁드려요. 저희 마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국에 푹 빠져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한국 음식을 만들고 있고, 길에서 서로에게 절까지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분이 필요해요. 과제 채점을 멈췄어요. 흥미로웠거든요. 그들의 작은 문화 실험이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단순한 사람들이 어떻게 화려한 유행에 휩쓸리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될 것 같았어요. 정확히 한국에 푹 빠졌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물었어요. 크리스티나가 저희 마을로 이사 온 뒤로 모든 게 시작됐어요. 크리스티나는 한국 사람이고
저희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어요. 크리스티나가 저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바꿔놓았거든요. 공동체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도,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도요. 마을 전체가 달라졌어요. 회의적이었지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훌륭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얕은 문화적 유행이 어떻게 고립된 공동체에 퍼져나가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 말이에요. 강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강의요. 정말 좋겠어요. 먼저 한번 와보실 수 있나요? 크리스티나도 만나보시고. 저희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직접 보시면 어떨까요? 무엇에 동의하는지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저는 네라고 답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완벽하게 정리된 제 책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에 동의했을까요? 작은 농촌 마을을 방문하는데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소냐의 흥분된 목소리에는 뭔가 흥미로운 구석이 있었어요. 아마도 늘 새로운 연구 기회를 찾고 있던 학자로서의 본능이었을 거예요. 달력에 날짜를 표시했어요. 알스트렘 방문. 크리스티나 만나기. 시골 한국 문화 현상 관찰. 그 단순한 전화 한 통이 세상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 이상한 전화를 받고 난 다음 주, 저는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연구실에 앉아서 똑같은 연구 자료 한 페이지를 몇 시간씩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알스트렘이라는 그 마을과 마을 전체를 바꿔놓았다는 그 신비로운 한국 여성 생각이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뭔가 이해가 안 될 때면 항상 하던 일을 하기로 했어요. 바로 연구였죠. 이 모든 상황이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얕은 유행에 속아 넘어가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어요. 대학 도서관에서 한국 문화에 관한 책들을 모조리 빌려왔어요. 문화 도용과 미디어 영향에 관한 학술 논문들을 수십 편 인쇄하고 있었죠. 한국 영화들도 몇 편 보면서 감정 조작 기법들을 메모하고 있었어요. 제 책상은 논문 더미와 형광펜으로 줄쳐놓은 기사들, 그리고 포스트잇 때문에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이건 다 겉만 번지르르한 거야. 한국 대중음악에 관한 글을 읽으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지적인 일들로부터 사람들 관심을 돌리려고 만든 화려한 오락거리일 뿐이야. 하지만 연구를 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어요. 한국 영화들이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있었거든요. 한국 소설들이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고 있었고, 세계 문학 평론가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었어요. 한국의 사회 프로그램들은 성공적인 공동체 건설의 사례로 유럽 전역의 정부들이 연구하고 있었죠. 이건 얕은 유행이 아니었어요. 진지한 문화적 성취들이었거든요. 이 불편한 진실을 무시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제 원래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는 데 집중하려고 했죠. 한국 문화를 비판하는 글들, 인위적이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말하는 글들을 찾고 있었어요. 몇 개는 찾았지만 한국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는 압도적인 증거들에 비하면 너무 약해 보였어요. 제 연구 보조인 엘레나가 학생 과제물을 가져다 주러 왔을 때 점점 쌓여가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안데르손 교수님, 한국 문화에 대한 글을 쓰고 계시는 건가요? 한국 철학에 관한 책을 집어들며 물었어요.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미디어 조작이 어떻게 시골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 말이야. 엘레나는 잠시 조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속이 이상해지는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한국에 직접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타이핑을 멈췄어요. 학술적 분석에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문화를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객관적 연구 방법과 학문적 거리에 대한 똑똑한 답변을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부끄러운 기분이 들고 있었죠. 한국 문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면서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동료 에릭에게 전화해서 연구 문제들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가 얄팍하다는 증거를 충분히 찾을 수가 없어 그에게 말했어요. 읽어보는 모든 자료들이 실제로는 꽤 깊이 있다고 하고 있어. 아마 잘못된 곳을 찾고 있는 것 같아 에릭이 제안했어요.
상업적인 측면에 집중해봐. 마케팅 전략 같은 것들 말이야. 하지만 그것도 통하지 않았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갈수록 제가 실제로 아는 게 얼마나 적은지 깨닫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측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흘 후 전화가 또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였어요. 더 나이 든, 더 강한, 하지만 어떻게든 더 따뜻한 목소리였죠. 안데르손 박사님이세요? 알스트렘에서 온 아스트리드 린드스트렘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강의를 하러 오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82세이고 6개월째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방문하시기 전에 뭔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놀랐어요. 82세 할머니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요? 이건 정말 문화적 유행에 휩쓸린 사람들에게서 기대하던 그런 터무니없는 행동이었어요. 저는 많은 변화를 겪으며 살아왔어요. 린드스트렘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고 있었어요. 냉전도 봤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도 봤고, 컴퓨터와 인터넷이 생기는 것도 봤죠. 문화들이 계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지켜봤어요. 이 한국 열풍이 왜 다른지 설명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 이건 깨달음에 관한 거예요. 크리스티나는 저희에게 한국에 대해 가르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살려고 온 거죠. 나이든 이웃들을 위해 눈을 치워주고 있었어요.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국물을 끓여주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말할 곳이 필요할 때 들어주고 있었거든요. 제 펜이 메모지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여기 젊은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윈드스트렘 할머니가 말씀하고 있었어요. 서로를 보살핀다는 게 무슨 뜻인지 기억하고 싶어 하는 거죠. 크리스티나는 그냥 친절함이 언어나 국적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상기시켜 준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주 늦은 시간까지 연구실에 앉아 있었어요. 건물에는 청소 직원들만 남아 있었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조용한 대화를 들을 수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스웨덴어로 말하고 있었을 텐데도 저에게는 외국어처럼 들리고 있었거든요.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연구 자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화 전달 패턴에 관한 차트들, 농촌 인구에 대한 미디어 영향을 보여주는 그래프들, 얕은 유행 채택에 대한 이론들. 이 중 아무것도 린드스트렘 할머니가 설명해 주신 일들을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제 학자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잘못된 질문들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강의 전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학술적 이론들과 문화적 분석으로 가득 찬 발표 자료를 준비해놓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미디어 전략에 관한 슬라이드들. 고립된 공동체들이 어떻게 외국 문화 요소들을 받아들이는지 보여주는 차트들 말이에요. 하지만 알스트렘 호텔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저를 무섭게 만드는 뭔가를 깨닫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를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언어를 배웠고 음식을 만들었고 한국 사람과 관계를 맺었어요. 제가 모르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새벽 2시에 저를 무섭게 만드는 결정을 내렸어요. 노트북을 열고 발표 자료를 전부 지워버렸어요. 모든 슬라이드, 모든 차트, 모든 이론들을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전문가인 척하는 대신 제가 모든 것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려고 했거든요. 알스트렘의 마을 회관은 제가 익숙하던 대학 강의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학생들이 가지런히 줄을 맞춰 앉아있는 대신 사람들이 여기저기 무리를 지어 회관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가족들이 접이식 의자에 함께 앉아 있었고 나이 든 부부들은 보온병에서 커피를 나눠 마시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뒤쪽에서 조용히 놀고 있었고 부모들은 앞에서 경청하고 있었죠. 저는 방 앞쪽에 서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어놓았지만 발표 자료는 완전히 비어 있었거든요. 120명의 얼굴들을 바라보며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학술적 이론에 정중하게 고개만 끄덕이던 평소 대학 동료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직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 뭔가에 의해 삶이 바뀐 진짜 사람들이었거든요.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낡은 플란넬 셔츠를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고 계셨어요. 오랜 농사일로 거칠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밝고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교수님,
저희가 왜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지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부드럽지만 직설적인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왜 한국 영화 때문에 더 좋은 이웃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지예요. 문화 전달 패턴에 대해 준비해온 제 연설이 갑자기 완전히 쓸모없게 느껴졌어요. 이분은 학술적 이론에 대해 묻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훨씬 더 중요한 것, 즉 문화가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지에 대해 묻고 계셨어요. 노트북을 닫고 연단에서 멀어졌어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인정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 배우고 싶습니다. 방 전체가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의자에서 몸을 움직이며 조금씩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또 다른 지루한 학술 강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던 거죠. 답을 주는 대신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작은 방이 놀라운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손가락에 물감이 묻어있는 10대 소년 에릭은 한국 서예를 배워서 이제 마을 행사를 위한 아름다운 포스터를 디자인하고 있었어요. 그의 작품은 한국 글자와 스웨덴, 민속 무늬를 결합해서 어떻게든 두 문화를 모두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피곤한 눈빛이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싱글만 마리아는 요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통 요리법과 함께 배우고 있는 한국 요리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스웨덴 미트볼 레시피가 어떻게 크리스티나와 한국 주먹밥에 대한 대화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대화가 어떻게 힘든 이혼 과정을 도와준 우정으로 발전했는지 들려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3열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은퇴한 문학 교수 구스타프에게서 왔어요. 제가 깊은 문화와 표면적 문화에 대해 언급하자 말을 끊고 계셨어요. 계속 깊이와 표면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안경을 고쳐 쓰시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잘못된 도구로 측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문화의 깊이가 몇 세기의 철학을 인용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 질문이 마치 물리적인 충격처럼 저를 덮쳤어요. 평생 문화들을 실험실의 표본처럼 측정해왔거든요. 철학 문헌의 개수를 세고 역사적 성취를 분석하고 학술적 기준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죠. 가장 어려운 순간은 크리스티나 본인이 일어나서 말을 할 때였어요. 방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 저녁 내내 무의식적으로 그분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일어서신 크리스티나를 보니 긴장하고 있었지만 단호한 모습이었어요. 교수님, 명확하지만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아직도 제 문화가 교수님 문화보다 어떻게든 못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짜 문화와 대중문화에 대해 말씀하시는 방식에서 느낄 수 있거든요.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크리스티나 말이 맞았고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묻고 싶어요. 크리스티나가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웃이 외로울 때 찾아가세요. 눈이 올 때 그들의 길을 치워주세요. 누군가 배고플 때 요리해주세요. 방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제 모든 추측과 편견을 꿰뚫어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이 단순하거나 표면적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은 한국적인 것도 스웨덴적인 것도 아니에요. 사람다운 것들이죠. 하지만 어떻게든 한국 가족들이 서로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방법을 기억하게 됐어요. 그게 교수님 책들에는 충분히 깊지 않다면 아마 교수님 책들이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순간 제가 평생 놓치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 이해했어요. 서구 문화의 지적 우월성을 지키느라 너무 바빠서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인간들이 함께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말이에요. 그날 저녁 나머지 시간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 되었어요. 제가 그들에게 강의하는 대신 진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도 긴 겨울밤마다 온 동네를 위해 국물을 더 끓이곤 하셨던 스웨덴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크리스티나와 똑같은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걸 이해했어요. 문화를 이용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계셨던 거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할 때
인드스트램 할머니가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고 계셨어요. 언제 한국에 가실 건가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준비된 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이 흥미진진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